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사사건건 플러스 첫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KBS의 김정환 북한부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아직 회담 중입니까? 남북 적십자.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이? 오전 금강산 호텔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금 전에 그 대표 접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합의서 초안은 교환을 했습니다. 네. 관심이 되는 거는 이제 이번에 8.15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초안에는 구체적 일정이나 규모 그리고 방법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곧 건 공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이것을 어느 정도로 논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네. 근데 부장님, 그 이산가족 숫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네, 그 통일부의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아직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56,890명이고요. 5만 6천여 명. 예, 5만 네. 7천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산가족 직접 상봉을 하신 분들은 4,186가족, 19,930명, 2만 명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거 시청자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산가족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5만 6, 7천 명 된다고 네.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을 보면 뭐 100명에서 한 200명 그렇습니다. 정도만 상봉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럼 그 선정을 하게 되나요? 보통 말씀드린 이제 상봉 신청자, 전체 상봉 신청자는 13만 2천 명이 좀 넘는데 그 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추첨.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100가족씩 한 번과 두 번씩 나눠서 보통 200가족 정도가 1회 상봉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봉을 한 번 하신 분들이 또 무작위 추첨해서 또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회를 그래도 제한된 범위지만 그러겠죠.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워낙 연로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통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분이 462분이고요. 네. 4월에는 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1,161분. 또 3월과 2월, 1월 각각 한 400명 넘게씩 매달. 돌아가고 네, 계십니다. 매달 수백 예. 분, 많게는 천여 분씩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80대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 80대가 41.4%, 70대가 22.4%, 그리고 90세 이상도 21.8%. 많이 알려졌지만 역시 고령자들이 네. 많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85년에 이산가족 상봉 남북이 처음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85년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때였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되는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오토바이 아프리카는 죽는다라는. 2000년도입니다. 총을 가져가지고 죽으라고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가족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모습이고요. 네. 앞으로 또 만나 진짜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면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워낙에 고령의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들에는 그래도 그 부모 자식 상봉이나 부부 상봉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점점 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부나 부자 상봉보다는
형제나 친척 상봉들이 점점 늘고 그러게 있다는 부모님들이야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앞서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러면 8.15 이산가족 상봉 때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이냐 주로 이거 논의합니까? 오늘 아마 합의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백성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만나면 뭐 100명, 200명, 3박 4일 만나갖고 하루 몇 번 만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정례화한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상설면에서 만든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논의 안 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네. 우리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은 결단을 못해서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북미 관계에 큰 변수가 없는 한 할 수 있고 이어지는 상봉을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8.15 만나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뭔가 더 구체적인 거. 왜냐하면 그 북한 측 대표단 명단도 오늘 아침에서야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에 최고위급이나 이거 할 때 보면 회담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6일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이미 다 합의를 해놓고 명단도 통보했다가 당일 새벽에 북측이 화면이 이제 일방적으로 오른쪽에 우리 박경서 대표입니다. 적십자사. 그렇습니다. 네. 회담을 무기 연기하면서 이번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비교적 잘 끝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런 환경 그다음에 얼마 전 있었던 장성급 회담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네. 이런 점들로 볼 때 적십자 회담이 크게 문제 있을 건 아니다 이런 관측입니다. 다만 명단이 늦게 온 것은 19일부터 20일까지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그 북중 정상회담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사람인데요. 김영철 부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적십자 회담에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나올 것인지 또 네. 대표단은 누구를 할 것인지 이런 아마 구체적인 내부 협의가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그런 네.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로 만났죠. 그 영상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영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이설주 여사가 팔짱 끼고 내려오는 장면.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만나는 장면. 탁월한 수령이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고요. 여긴 59년에 김일성 주석이 조대에 심은 가문비 나무 앞에서 기념 촬영하면서 두 북중 관계의 어떤 가까워진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정한 부장에게 뭐든 질문하셔도 돼요. 궁금한 거. 네. 저 사진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팔짱 끼고 내려온 장면은 사실 처음이잖아요. 이설주 여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보입니다. 일단 좀 젊은 부부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외국에서 공부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복장도 그렇고 리설주 여사의 경우에 양장 차림에 네. 그런 그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 물론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이 정말 극진하게 김정은을 대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사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랬죠.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말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차이나 패싱 우려 때문인지 이번에도 정말 극진하게 환대를 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든든한 지렛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저렇게 서로에 대한 덕감도 나누고 정말 극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닌가. 참 외교라는 게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인가 그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푸둥 지역을 방문하면서 네. 상전벽해란 말을 했습니다. 네. 상하이가 83년에 본인이 갔을 때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북중 관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중 관계가 이전과는 정말로 김정은 체제 들어선 이후에 네. 악화 일로를 걸었었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이 역시 상전벽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중인데요. 이제 잠시 후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특히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러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연해주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 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북의 철도 연결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설레는 우리가 사실은 분단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데 이제 대륙 국가로 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지도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도인데 북쪽을 일단 조금 지워놓은 지도입니다. 왜 지웠냐면 남북이 일단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도상에서 한번 지워본 그런 지도인데 네.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남쪽 한국은 고립된 섬이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계속 이런 구상들 철도 연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죠. 이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철의 실크로드다 해가지고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자 이런 이제 구상이었고요. 네. 사실 뭐 우리 흔히 말합니다만 여름 휴가 굳이 비행기를 안 타고 철도로 오래 파리를 걸린대요. 거쳐서 휴가 길게 쓰는 분들이 가능하죠. 런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 네.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다 아니, 싶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우리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지금부터 서둘러서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이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네, 경의선 라인이나 동해선 라인 한번 보여줄래요? 네. 김 부장님 설명을 해주면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네. 올라가는 게 거기 신의주 위에가 단둥이고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선양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TCR 중국 횡단철도로 연결될 네, 수 있고요. 또 동해안 쪽에서 보시면 강릉 밑에는 강릉에서 제진을 거쳐서 금강산, 원산, 함흥 나진 거쳐서 러시아 쪽의 핫산과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쪽으로 타고 가면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동쪽으로 TSR로 가게 동쪽으로. 됩니다. 네. 예전에 36년입니까? 베를린 지도 다시 주십시오. 송기정 선수가 부산에서부터 타고 간 건 뭡니까? 경의선 타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1936년에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 8월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손기정 선생님께서 당시에 도쿄를 출발해서 부산까지는 이제 배로 오셨고 네. 부산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셔서 6월 4일에 이제 네. 이 철도를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신의주 그리고 중국 단동, 봉천, 하얼빈을 그러니까 저 거쳐서 밑에 라인을 타고 송기정 선수는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아까 보였었던 TCR 그렇습니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예, 그쪽으로 일단 가셨다가 6월 네. 8일에는 소련과 인접해 있는 만주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TSR로 갈아타고 네. 모스크바를 거쳐서 바르샤바를 거쳐서 네. 서울을 출발한 지 열흘 만에 이제 베를린에 그때 당시에 36년에 도착했다고 열흘 합니다. 만에 모스크바에 열흘 만에 도착을 했고 네. 베를린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베를린에 7월 17일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더 네. 빨라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KTX 같은 경우 속도가 항상 빠르잖아요. 네. 근데 훨씬 점점 더 빠르겠죠.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네. TCR 이번에 일부 구간이 된 거로 아는데 고속철도가 중국 대륙은 이미 곳곳에 깔려져 있고 네. 러시아도 근데 이제 아마 자본이 들어가고 문제는 북한 쪽에 그렇습니다. 철길을 이렇게 보수하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쪽 오른쪽에 동해선 연결한다 그러고 경의선 연결한다 하는데 이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대북 제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북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대북 경제 제재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9건이 걸려 9건이 쌓여 있는 거죠. 네, 9건이 쌓여 있는데 네. 거의 모든 분야가 그나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북쪽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협력을 하려고 해도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제재들이 풀리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좀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 한 장 보면서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여쭤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 네, 그 사진입니다. 만약 연결되면 두 분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는 그냥 꿈이었잖아요. 네. 북한 지역을 열차로 지나가고 북한 지역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꿈이 실현된다면 정말 꼭 한번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백성 변호사 페이스북 보면 늘 맥주 마시는 거 나오는데 대동강 맥주. 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철도가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기차를 타면 옆에 있는 장면들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의 시베리아든 어디든 그 지역의 풍경들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내리지 않아도 또 중간중간에 역에 내려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날 또 탈 수도 있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여행을 오래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정한 북한부장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